서울 시내를 달리는 703번 버스 안. 누군가가 큰 소리로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야, 요즘은 군복 아무나 입냐? 술 냄새를 진하게 풍기며 자리에서 일어난 조폭두목 박대시. 그의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목덜미엔 문신이 삐죽 보였죠. 대식의 시선이 맨 앞자리에 홀로 앉은 여군 소위 정하연에게 고정됐습니다. 깔끔한 군복 차림의 하연은 몸을 바짝 굳히고 있었어요. 형님, 전연 좀 보세요. 군복 입었는데도 몸매가. 부하 하나가 키득거리며 일어섰습니다. 불쾌한 시선으로 하연을 위아래로 훑었어요. 순간 하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군대가 장난이냐? 저런 애들이 총 들고 뭘 지킨다고? 대식이 비틀거리며 하연에게 다가갔습니다. 부하 셋이 뒤따랐죠. 그들이 하연을 둘러싸자 버스 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오, 가까이서 보니 더 볼만하네. 군복이 몸에 딱 붙어 있잖아. 부하 하나가 하연의 옆으로 바짝 다가섰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어요. 하연은 몸을 움츠렸지만 뒤에 있던 다른 부하가 길을 막았죠. 형님, 2년 소위래요. 여자 장교님이시네. 또 다른 부하가 하연의 계급장을 가리키며 조롱했습니다. 장교? 요즘은 모델들도 군대 보내나? 몸매 좋으면 특채로 뽑는 거야? 대식이 큰 소리로 웃으며 하연을 빤히 쳐다봤어요. 그 시선이 너무나 불쾌했습니다. 승객들은 숨을 죽였어요. 한 여자는 핸드백을 끌어안고 고개를 숙였고 나이든 할아버지는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지만 나서지는 못했습니다. 대학생으로 보이는 청년은 스마트폰으로 몰래 동영상을 찍기 시작했죠. 이봐, 아가씨, 무슨 부대야? 취사병이냐? 대식이 하연의 의자를 발로 세게 찼습니다. 하연의 몸이 앞으로 쏠렸어요. 아니면 뭐 장교들 비서나 하는 거야? 커피나 타주고. 부하들이 킥킥거렸습니다. 형님, 이 정도면 홍보 모델 아니에요? 군대 포스터에 나오는. 한 부하가 휴대폰을 꺼내 들었어요. 그래? 그럼 사진이나 한 장 찍자. 추억으로. 대식이 하연이 어깨에 손을 올리려 했습니다. 하연이 몸을 피하자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어디서 피해? 내가 무서워? 그만하세요. 경고합니다. 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는 너무 작았습니다. 경고? 하하하, 들었냐? 경고한대. 대식이 부하들과 함께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형님, 답이 없네요. 겁먹었나? 부하 하나가 하연의 모자를 잡아당기려 손을 뻗었습니다. 하연은 이를 악물고 참았어요. 군인이 민간인과 시비가 붙으면 자신만 손해니까요. 야, 대답 안 해? 대식이 하연의 어깨를 거칠게 잡았습니다. 하연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분노와 굴욕감에 온몸이 떨렸지만 꾹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정류장에서 평범한 운동복 차림의 중년 여성이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이 여성은 충격적인 장면을 보았는데 이후에는 상황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잠시 후 충격적인 반전이 펼쳐집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 행복하실 겁니다. 버스에 올라선 그녀는 눈빛이 변했습니다. 날카로운 시선이 상황을 단번에 파악했어요. 여자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한 걸음으로 대식 일행에게 다가갔습니다. 손 떼세요. 낮고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버스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뭐야? 이 아줌마는 뭔데 참견이야? 대식이 비웃으며 돌아섰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이 커졌어요.
평범해 보이던 여자의 눈빛이 마치 칼날 같았거든요. 마지막 경고다. 손 떼라. 여자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어요. 이 미친년이. 대식이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그 다음 순간 버스 안 승객들은 자신들이 본 것을 믿을 수 없었어요. 쿵. 180cm가 넘는 대식의 몸이 공중으로 붕 떴습니다. 그리고 버스 바닥에 쿵 하고 처박혔죠. 단 1초도 안 걸렸어요. 형님. 부하 하나가 달려들었지만 여자의 손날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목을 맞은 부하는 캑 소리와 함께 쓰러졌어요. 팍, 팍. 나머지 둘도 순식간에 바닥을 구르고 있었습니다. 업어치기, 관절 꺾기, 급소 타격, 완벽한 군용 격투술이었죠. 5초, 4명의 건장한 조폭을 제압하는데 걸린 시간이었습니다. 버스 안은 무덤처럼 조용해졌습니다. 승객들의 입이 떡 벌어졌죠. 누군가의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만 들렸어요. 하연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격하게 흔들렸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여자를 바라봤죠. 사단장님. 하연이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경례를 올렸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육군 12사단장 김은경.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투스타였습니다. 은경이 미소를 지었어요. 오랜만이네. 정소희. 대식과 부하들이 겁에 질린 얼굴로 서로를 부축하며 기어나갔습니다. 대식은 은경을 돌아보며 이를 갈았지만 감히 덤비지는 못했죠. 다시는 군복 입은 사람 건드리지 마라. 은경의 경고에 대식은 욕설을 중얼거리며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버스 문이 닫히자 승객들 사이에서 함성이 터져 나왔어요. 대단하세요. 속이 다 시원하네. 박수 소리가 버스를 가득 채웠습니다. 몇몇은 휴대폰을 들어 은경을 찍었죠. 은경은 조용히 자리로 돌아갔어요. 평범한 아줌마로 돌아간 것처럼요. 하지만 하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방금 자신을 구해준 사람이 누구인지. 육군 최초의 여성 사단장 김은경 장군이었죠.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갚아야 할지. 하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참았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울지 마. 군인은 강해야지. 은경이 부드럽게 하연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버스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연은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뒤적였어요. 손수건을 찾던 중 뭔가가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딸그락. 낡은 군용 라이터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은경이 무심코 라이터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어요. 라이터에 새겨진 충성 2글자. 그 아래 희미하지만 분명한 군번. 이게. 은경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어요. 26년 전 그날의 기억이 쓰나미처럼 밀려왔습니다. 이 라이터 어디서 난 거지? 은경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것 같았어요. 아버지가 주신 거예요. 젊었을 때 어떤 군인을 도와줬다고. 그분이 감사의 표시로 주신 거라고 하셨어요. 하연의 대답에 은경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성함이 정민수요. 당시엔 대학생이었다고. 쿵. 은경의 마음속에서 뭔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1998년 가을, 동해안, 총상, 그리고 자신을 구해주는 인. 두 여군의 시선이 떨리며 마주쳤습니다. 26년의 세월을 넘어 운명의 실이 기적처럼 이어지고 있었어요. 은경의 떨리는 손이 라이터를 쥐었습니다. 충성
글자 아래에 희미한 군번이 그녀의 가슴을 찔렀어요. 정민수, 그 이름이. 은경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어요. 순간 시간이 거꾸로 흘렀습니다. 1998년 9월 18일 차가운 동해의 파도가 암벽을 때렸습니다. 27살 소위 김은경은 소대원들과 함께 해안을 수색하고 있었어요. 북한 잠수함이 좌초된 지 사흘째였죠. 소희님, 여기 발자국이 있습니다. 부하의 외침에 은경이 달려갔습니다. 젖은 모래 위에 선명한 군화 자국이 이어져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탕, 탕, 총성이 울렸어요. 매복이었습니다. 엄폐, 은경이 소리쳤지만 늦었습니다. 날카로운 통증이 왼쪽 다리를 관통했어요. 으악, 피가 콸콸 쏟아졌습니다. 의식이 흐려졌어요. 동료들의 외침이 멀어졌습니다. 눈을 떴을 때 은경은 낯선 곳에 있었어요. 축축한 지하 창고였습니다. 다리에는 깨끗한 붕대가 감겨 있었죠. 정신이 드셨군요. 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40대 중반의 남자가 물그릇을 들고 서 있었어요. 어부 정상우였습니다. 여기가. 조용히 하세요. 군인 아가씨. 상우가 손가락을 입술에 댔습니다. 위에서 부산을 떨고 있어요. 간첩 도운 놈 찾는다고. 은경의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이 사람이 왜 자신을 숨겨주는 걸까요? 문이 열리고 젊은 청년이 들어왔습니다. 23살 대학생 정민수였어요. 아버지, 이거 미친 짓이에요. 군인을 숨기다가 우리 가족이. 닥쳐라. 상호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나라 지키다 다친 사람을 못 본 척하란 말이냐? 민수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아버지의 그런 모습은 처음이었거든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상호는 매일 몰래 음식과 약을 가져왔어요. 아내의 잔소리를 들으면서도 군인들의 수색을 피하면서도 그는 은경을 보살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은경이 물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6.25 때 우리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상호의 눈이 먼 곳을 바라봤습니다. 다친 국군을 외면하면 그게 사람이냐고. 민수는 아버지를 새로운 눈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자신도 아버지처럼 정의로운 사람이 되겠다고. 경찰이 되겠다고. 열흘째 되던 날 은경이 떠날 때가 왔습니다. 이거 가지세요. 상호가 낡은 군용 라이터를 내밀었어요. 제 아버지 유품입니다. 빛이 필요할 때 쓰라고 하셨죠. 은경은 라이터를 받아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잊으세요. 우린 만난 적 없어요. 상호가 쓸쓸히 웃었습니다. 은경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가슴 속에 평생 갚을 수 없는 빚을 안고서. 사단장님, 괜찮으세요? 하연의 목소리가 은경을 현실로 끌어당겼습니다. 버스는 여전히 달리고 있었어요. 은경은 젖은 눈으로 하연을 바라봤습니다. 너의 아버지가 그때 그 청년이었구나. 운명의 수레바퀴가 26년을 돌아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엔 은경이 은인의 딸을 구한 것이었어요. 다음 날 오후 은경과 하연은 조용한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하연의 손에는 그 낡은 라이터가 쥐어져 있었어요. 아버지께 연락드렸어요. 곧 오신대요. 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경도 차를 들다가 손을 멈췄어요. 26년 만에 재회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었죠.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경찰청 수사관 정민수가 들어왔어요. 머리는 희끗했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은경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민수도 걸음을 멈췄습니다. 정말 그때 그 소위님이 민수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민수 씨,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26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사라졌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늘 말씀하셨어요.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군인 아가씨가 무사한지 궁금하다고, 잘 살고 있을 거라고. 은경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덕분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카페 직원들도 눈시울을 붉혔어요. 저녁, 민수의 집에서 낡은 상자 하나가 열렸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거예요. 상자 안에는 누렇게 변한 편지들이 가득했어요. 상호가 생전에 쓴 일기와 편지들이었죠. 은경이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1998년 9월 25일, 오늘 그 군인 아가씨를 보냈다. 다리는 많이 나아진 것 같았다. 다행이다. 사람이 사람을 돕는 게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 나라 지키다 다친 사람을 외면하면 그게 어찌 사람이겠는가. 은경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민수가 경찰이 되겠다고 했다. 그 일을 겪고 나서부터다. 아비로서 자랑스럽다. 정의를 지키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 하연도 할아버지의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바로 그때 TV에서 속보가 흘러나왔어요. 오늘 오후 버스에서 여성 사단장이 성희롱범들을 제압한 영상이 화제입니다. 누군가 찍은 동영상이 방송에 나왔어요. 은경이 대식 일당을 제압하는 장면이었죠. 이 여성은 육군 최초의 여성 사단장 김은경 장군으로. 민수가 깜짝 놀랐습니다. 사단장님이 그런 일이 별거 아니에요. 은경이 쑥스럽게 웃었어요. 그 시각 서울의 한 원룸, 대식이 이를 갈며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죠. 김은경 사단장, 그가 노트북을 켰습니다. 검색창에 김은경 사단장 가족을 입력했어요. 화면에 기사가 떴습니다. 김은경 사단장, 딸과 함께한 졸업식 참석. 사진 속에는 대학생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있었어요. 김서현, 23살, S대 경영학과. 대식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딸이 있었네. 그는 서현의 SNS를 찾기 시작했어요. 학교, 동아리, 자주 가는 카페, 하나하나 메모했습니다.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하는구나. 서현의 일상이 대식의 노트에 빼곡히 적혔어요. 등교 시간, 하교 시간, 혼자 다니는 길. 대식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야, 애들 모아. 일거리가 생겼어. 복수의 불꽃이 그의 눈에서 타올랐어요. 한편 은경의 집. 엄마, 뉴스 봤어요? 서현이 밝게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은경은 딸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별일 아니야. 우리 엄마 정말 멋있어. 서현이 은경을 꼭 안았습니다. 은경은 딸을 안으며 행복했어요. 하지만 왜일까요? 가슴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기가 자라나고 있다는 걸 아직 아무도 몰랐으니까요. 목요일 밤 11시, S대 도서관에서 서현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나왔습니다. 시험 기간이라 늦게까지 공부했어요. 캠퍼스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가로등만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죠. 서현이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어두운 길을 걸었어요. 발걸음 소리가 고요한 밤에 울렸습니다. 그때였어요. 검은 승합차 한 대가 서현 옆에 멈췄습니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서현이 뒤로 물러서려는 순간
남자들이 튀어나왔습니다. 대식의 부하들이었죠. 입이 막혔어요. 서현이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순식간에 차 안으로 끌려 들어갔어요. 승합차는 굉음을 내며 사라졌습니다. 서현의 가방만 바닥에 나뒹굴었죠. 새벽 1시 은경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서현이었습니다. 반갑게 전화를 받았죠. 서현아, 아직 안 잤. 김은경 사단장님이신가요?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은경의 심장이 멈췄어요. 당신 누구야? 내 딸을 보고 싶으면 10억을 준비하세요. 뭐라고? 은경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경찰에 신고하면 딸은 죽어요. 내일 연락하죠.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은경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서현아. 은경은 떨리는 손으로 민수에게 전화했어요. 민수 씨, 서현이가 우리 딸이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침착하세요. 납치. 서현이가 납치됐어요. 민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20년 경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시작됐어요. 지금 당장 경찰청으로 오세요. 제가 팀을 꾸릴게요. 30분 후 경찰청 상황실. 민수가 정해 수사관들을 모았습니다. 사이버팀, 형사팀, 특공대까지. 최고의 인력이었죠. 23시 15분 S대 도서관 앞에서 실종됐습니다. 대형 화면에 CCTV 영상이 떴어요. 서현이 끌려가는 장면이었죠. 차량은 검은색 스타렉스, 번호판은 가짜입니다. 사이버 팀장이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도로 CCTV 추적 중입니다. 동쪽으로 향했네요. 지도에 빨간 선이 그어졌습니다. 차량의 이동 경로였죠. 휴대폰 위치는 꺼져 있습니다. 마지막 신호는 인천 방향이에요. 민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인천, 폐창고 지역이 많죠. 거기다. 수사관들이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각자 맡은 일을 완벽하게 해냈어요. 새벽 4시 찾았습니다. 폐공장 지역 CCTV에 차량이 찍혔어요. 젊은 형사가 소리쳤습니다. 화면에 낡은 창고들이 보였어요. 좁혀졌어. 반경 2km 아니야. 민수가 특공대장을 불렀습니다. 새벽 5시에 진입합니다. 조용히, 신속하게. 알겠습니다. 은경은 초조하게 서성였어요. 눈은 빨갛게 충혈됐고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서현이가 무사할까요? 반드시 구할 겁니다. 26년 전 어르신이 절 구하셨듯이 이번엔 제가 구하겠습니다. 민수의 다짐에 은경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상황실의 시계가 4시 45분을 가리켰습니다. 특공대원들이 장비를 점검했어요. 방탄조끼, 섬광탄, 진압장비, 작전명, 새벽 구조. 5분 후 출발합니다. 민수가 은경을 바라봤어요. 곧 데려올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검은 차량들이 조용히 경찰청을 빠져나갔습니다. 새벽의 어둠 속으로. 새벽 5시 정각. 차가운 안개가 폐창고를 감쌌습니다. 특공대원들이 소리 없이 건물을 포위했어요. 민수가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전팀 위치 확인. 1팀 준비 완료. 2팀 준비 완료. 3팀 대기 중. 창고 안에서는 대식이 의자에 묶인 서현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서현의 얼굴은 눈물로 얼룩져 있었죠. 엄마가 유명인이라 좋겠네. 10억이면 우리도 한몫 잡는 거야. 대식이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그때였어요. 펑. 섬광탄이 터졌습니다. 창고가
하얗게 변했어요. 으악. 대식과 부하들이 눈을 가렸습니다. 경찰이다. 무기 버리고 손들어. 특공대원들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레이저 조준점이 대식 일당을 향했습니다. 젠장. 대식이 서현 뒤로 숨었어요. 칼을 꺼내 서현의 목에 댔습니다. 가까이 오면 인연을 찌른다. 서현이 숨을 헐떡였어요. 칼날이 목에 닿아 있었거든요. 민수가 천천히 앞으로 나왔습니다. 방탄조끼 위에 경찰 배지가 빛났어요. 진정해. 더 큰 일 만들지 마. 닥쳐. 난 이미 끝장이야. 대식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의 눈은 광기로 가득했어요. 바로 그 순간 민수가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20년의 경험이 빛을 발했어요. 탁. 정확한 타격에 칼이 날아갔습니다. 대식이 비틀거렸어요. 지금 특공대원들이 달려들었습니다. 순식간에 대식과 부하들을 제압했죠. 서현 씨, 괜찮아요? 민수가 서현의 줄을 풀었어요. 서현은 억눌렀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경찰청 상황실 구출 완료. 인질 안전합니다. 무전이 울리자 은경이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안도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서현아, 살았구나. 30분 후 서현이 담요를 두르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서현아, 모녀가 꼭 껴안았어요. 은경은 딸을 놓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놓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민수가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26년 전 아버지가 은경을 구했듯이 이제 그가 은경의 딸을 구한 것이었어요. 일주일 후 네 사람이 한강공원에 모였습니다. 은경, 민수, 하연, 그리고 서현이었죠.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은혜를 갚아야 할지. 은경이 민수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아버지가 하신 일을 제가 이어받은 것뿐입니다. 민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서현이 입을 열었어요. 저 결심했어요. 모두가 서현을 바라봤습니다. 해양 경찰이 되고 싶어요. 바다에서 사람을 구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은경이 놀랐어요. 하지만 딸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깨달았어요. 누군가를 구한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하연이 서현의 손을 잡았습니다. 좋은 결정이에요. 응원할게요. 민수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작은 나침반이었습니다. 해경 합격하면 주려고 준비했어요. 미리 드릴게요. 서현이 나침반을 받아들었습니다. 눈물이 반짝였어요. 열심히 할게요. 꼭 사람을 구하는 사람이 될게요. 석양이 한강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정상호의 선한 마음이 은경을 거쳐 민수로 그리고 다시 서현에게로 이어졌어요. 선의의 물결이 세대를 넘어 퍼져나갔죠. 3년 후 해양경찰 정복을 입은 서현이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가슴에는 새 배지가 빛났어요. 구조 요청, 동해상 어선 전복, 무전이 울렸습니다. 서현이 헬기로 뛰어갔어요. 거친 파도 속에서 사람들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갈게요. 서현이 바다로 뛰어들었어요. 차가운 물살을 헤치고 조난자에게 다가갔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모두를 구했어요. 하늘에서 정상호가 미소 짓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선한 마음은 사라지지 않아요. 누군가가 이어받아 계속 빛을 발하니까요. 이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서연입니다. 순간 준호의 심장이 크게 뛰었어요.
그녀의 걸음걸이, 고개를 살짝 기울이는 모습, 그리고 미소. 모든 것이 누군가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준호는 애써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력서를 펼쳤어요. 그의 눈이 한 곳에 멈췄습니다. 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보니 눈매도 콧날도 입술의 모양까지도. 준호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왜 건축을 선택하셨나요? 준호가 갑작스럽게 질문했어요. 서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만든 공간에서 누군가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 순간 준호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첫사랑에 그녀가 했던 말과 똑같았거든요. 25년 동안 가슴 속에 품어왔던 첫사랑, 그리고 눈앞에 나타난 그 첫사랑과 똑 닮은 여자. 대체 어떤 사연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 3월 서울의 봄은 유난히 빨리 찾아왔습니다. 비전 건축사무소의 대표 강준호는 창밖으로 보이는 벚꽃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52살, 그의 나이만큼이나 무게감 있는 건축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대표님, 면접 준비가 다 됐습니다. 최 비서의 목소리에 준호는 현실로 돌아왔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비전 건축사무소 창립 25주년을 기념하는 대규모 공개 채용 면접 날이었죠. 지원자가 몇 명이나 됐죠? 최종 면접까지 온 사람이 12명입니다. 경쟁률이 300대 1이었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비전 건축사무소는 국내 최고의 건축사무소로 자리 잡았어요. 모두가 들어오고 싶어 하는 곳이었죠. 하지만 이 모든 성공이 무색하게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특히 봄이 오면 더 그랬어요. 벚꽃이 피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으니까요. 면접실로 들어가기 전 준호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언제부터인가 머리에는 흰머리가 섞이기 시작했고 눈가에는 주름이 자리 잡았습니다. 지은아, 너는 지금 어떤 모습일까? 25년 전 떠나간 그녀를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그때 준호는 27살의 패기 넘치는 청년이었습니다. 작은 설계 사무소를 운영하며 큰 꿈을 꾸고 있었죠. 그리고 그 꿈의 중심에는 늘 지은이 있었어요. 면접실에 들어선 준호는 책상 위에 놓인 포트폴리오들을 하나씩 넘겨보기 시작했습니다. 뛰어난 실력을 가진 지원자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그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한 권의 특별한 포트폴리오였습니다. 한서연. 이름부터 특별했어요. 그리고 작품을 보는 순간 준호는 숨이 멎는 듯했습니다. 이건 그가 젊은 시절 추구했던 설계 철학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어요. 공간을 단순히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것. 자연과 인간이 대화하는 건축. 마치 자신의 초기 작품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침묵의 정원이라는 작품은 준호를 놀라게 했어요. 그가 28살에 설계했던 고요의 뜰과 똑같은 개념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세련되고 현대적으로 해석되어 있었죠. 대표님, 첫 번째 지원자 들어와도 될까요? 최 비서의 말에 준호는 정신을 차렸어요. 곧 문이 열리고 한 명의 젊은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서연입니다. 순간 준호의 심장이 크게 뛰었어요. 그녀의 걸음걸이, 고개를 살짝 기울이는 모습, 그리고 미소. 모든 것이 누군가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준호는 애써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력서를 펼쳤어요. 학력,
경력, 수상 내역을 하나씩 확인하던 그의 눈이 한 곳에 멈췄습니다. 어머니, 한지은, 펜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보니 눈매도, 콧날도, 입술의 모양까지도 포트폴리오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빛과 그림자의 대화라는 작품이 좋았어요. 준호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조금씩 떨리고 있었죠. 감사합니다. 저는 건축이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유기체라고 생각해요. 빛과 그림자, 바람과 소리까지도 설계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고 믿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열정적이었어요. 지은이 건축에 대해 이야기할 때와 똑같은 톤이었습니다. 서연이 프리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작품들이 하나씩 나타났어요. 그리고 설명을 하는 서연의 손짓 하나하나가 준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지은이가 저렇게 손을 움직였지. 설명할 때 눈을 반짝이던 모습도. 이 작품은 제가 가장 아끼는 작품이에요. 시간의 켜라는 주택 프로젝트인데요. 서연이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준호는 그 작품을 보며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공간. 그가 늘 꿈꾸던 개념이었어요. 왜 건축을 선택하셨나요? 준호가 갑작스럽게 질문했어요. 원래 면접 순서와는 다른 질문이었죠. 서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가 항상 말씀하셨어요. 제게는 공간을 읽는 특별한 눈이 있다고요. 어릴 때부터 블록 놀이를 하면서도 남들과는 다른 걸 만들었대요. 그리고 서연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녀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어요. 좋은 건축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고. 제가 만든 공간에서 누군가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 순간 준호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지은이 그에게 했던 말과 똑같았어요. 어머니께서도 건축을 하셨나요? 아닙니다. 하지만 건축을 정말 사랑하는 분이세요. 예술사를 가르치시는데 특히 건축사 수업을 좋아하세요. 제가 이 길을 선택했을 때 누구보다 기뻐하셨어요. 준호는 더 이상 질문을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지은이 예술사 교수가 되었다니. 그녀는 늘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죠.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요?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온 질문이었어요. 서연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아버지는 없어요. 어머니가 혼자 저를 키우셨어요. 준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어요. 죄송합니다. 개인적인 질문을 했네요. 괜찮아요. 전 행복하게 자랐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 역할까지 다 해주셨거든요. 서연이 밝게 웃었지만 준호는 그 웃음 뒤에 숨겨진 그림자를 볼 수 있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결과는 곧 연락드리겠습니다. 서연이 일어서며 인사했어요. 감사합니다. 꼭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비전 건축사무소는 제 꿈이었거든요. 서연이 나간 후 준호는 의자에 깊이 몸을 기댄 채 눈을 감았습니다. 25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 같았어요. 최비서, 네, 대표님. 한지은이라는 사람을 찾아봐 주세요. 지금 당장 예술대학 교수라고 했으니 찾기 어렵지 않을 거예요. 최 비서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혼자 남은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서연의 포트폴리오를 다시 펼쳤습니다. 작품 하나하나에서 지은의 숨결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자신의 젊은 날의 열정도 함께 보였습니다. 창밖으로 벚꽃잎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날처럼. 지은이 잘 지내요 라는 짧은 편지 한 장만 남기고 떠났던
그 봄날처럼요.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서연의 이력서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26살, 지은이 떠난 지 25년, 그리고 한서연이라는 이름. 설마, 정말 설마.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오늘 만난 한서연이 단순한 지원자가 아니라는 것을. 운명이 25년 만에 그에게 보낸 특별한 선물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만약 정말 서연이 자신의 딸이라면 지은은 왜 말하지 않았을까? 왜 혼자서 그 모든 걸 감당했을까? 준호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이제는 알아야 했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마주해야 했어요. 면접이 끝난 그날 밤, 준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그리고 그 얼굴은 어느새 26살의 지은으로 바뀌어 있었죠. 준호는 침대에서 일어나 서재로 향했습니다. 책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앨범을 꺼냈어요. 25년 동안 한 번도 펼쳐보지 못했던 앨범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첫 페이지를 열었어요. 그곳에는 젊은 날의 자신과 지은이 웃고 있었습니다. 정말 행복했었지. 1999년의 봄, 27살의 준호는 막 독립해서 작은 설계 사무소를 차렸어요. 그리고 대학 후배였던 지은과 사랑에 빠졌죠. 지은은 건축을 전공하지는 않았지만 누구보다 건축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준호 선배, 이 건물 정말 멋져요. 선배가 설계한 거예요? 아직 초안이야. 하지만 언젠가는 꼭 지어보고 싶어. 그럼 저도 그 건물에서 살고 싶어요. 선배랑 함께요. 지은의 해맑은 웃음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때 준호에게는 큰 꿈이 있었습니다. 국내 최고의 건축사무소를 만드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은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한성건설을 인수합병하려는 계획을 세웠어요. 한성건설은 당시 재정난에 빠져 있었고 준호는 이를 기회로 삼았죠. 젊은 패기였을까요? 아니면 무모함이었을까요? 내가 감히 내 회사를 노린다고? 지은의 아버지 한 회장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준호를 처음 만난 그날 한 회장의 눈빛은 얼음처럼 날카로웠어요. 저는 정당한 사업 제안을 드린 것뿐입니다. 정당하다고? 내 딸과 사귀면서 내 회사를 삼키려는 놈이 할 소리는 아니지. 그날 이후 모든 것이 급속도로 무너졌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지은이 사라졌어요. 전화도 받지 않고 집에도 없었습니다. 미친 듯이 찾아다닌 끝에 받은 것은 짧은 편지 한 장뿐이었죠. 준호 선배, 미안해요. 잘 지내요. 나중에야 알게 됐습니다. 한 회장이 딸을 강제로 미국으로 보냈다는 것을요. 그리고 지은이 그때 이미 임신한 상태였다는 것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현재로 돌아온 준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최비서가 찾아낸 정보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지은, 서울예술대학교 미술사학과 교수, 미혼, 딸 한서연과 단둘이 살고 있음. 다음 날 아침, 준호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만나야겠다고요. 서울예술대학교 캠퍼스는 봄꽃으로 가득했어요. 준호는 미술사학과 건물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지은아, 정말 내가 여기 있는 거니? 강의실 앞에서 기다리던 준호는 문이 열리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학생들 사이로 한 여인이 걸어 나왔어요. 지은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단발머리는 어깨까지 내려왔고 눈가에는 잔주름이 생겼지만 그 미소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은도 준호를 발견했어요.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준호 선배, 목소리가 떨렸어요. 준호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오랜만이야, 지은아. 두 사람은 조용한 카페로 자리를 옮겼어요. 마주 앉았지만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25년이라는 시간의 무게가 너무 무거웠어요. 어떻게 여길 찾아왔어요? 지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묻어났어요. 어제 우리 회사에 면접을 보러 온 지원자가 있었어. 한서연이라고. 지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커피잔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그 아이가 우리 딸이지? 준호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지은은 고개를 들어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어요. 예, 서연이가 당신 딸이에요. 순간 준호의 마음속에서 뭔가가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예상했던 대답이었지만 직접 듣는 것은 전혀 다른 충격이었어요. 왜 말하지 않았어? 어떻게 말해요? 아버지가 당신을 그렇게 미워하는데. 그리고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신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당신은 큰 꿈이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게 무슨 소리야? 내 아이인데, 내 딸인데. 준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카페에 있던 사람들이 돌아봤지만 그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준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와 슬픔, 그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서연이는 알고 있어? 아니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다고만 알고 있어요. 준호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딸이 26년 동안 아버지 없이 살았다니. 어떻게 키웠어?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괜찮았어요. 서연이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요. 그 아이는 정말 좋은 아이예요. 똑똑하고 따뜻하고. 지은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어요. 당신을 정말 많이 닮았어요. 특히 건축에 대한 열정은 똑같아요. 준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제 면접에서 본 서연이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 반짝이는 눈빛, 열정적인 목소리.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지은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서연이한테 말할 거예요? 아니면. 준호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갑자기 나타난 아버지라니. 서연이 받을 충격이 걱정됐습니다. 일단은 지켜보고 싶어. 가까이에서. 무슨 뜻이에요? 서연이를 채용할 거야.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다가가고 싶어. 지은의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알게 될 텐데. 알아. 하지만 지금 당장은 그 아이에게 너무 큰 충격일 것 같아. 두 사람은 또다시 침묵에 빠졌어요. 25년의 세월이 만든 거리는 쉽게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행복했어? 준호가 조용히 물었어요. 지은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서연이가 있어서 행복했어요. 하지만 말끝을 흐린 지은의 눈빛에서 준호는 모든 것을 읽을 수 있었어요. 자신과 마찬가지로 지은도 그 긴 세월을 그리움 속에서 살았다는 것을요. 카페를 나서며 준호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잃어버린 25년은 되돌릴 수 없지만 앞으로의 시간은 다를 수 있다고.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서연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26년 만에 만난 딸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준호는 막막하기만 했어요. 서연아, 내가 나를 용서해 줄 수 있을까?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25년 전 지은을 잃었던 그 봄과는 다른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바람이었어요. 합격 통보를 받은 서연은
기쁨에 겨워 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됐어요. 비전 건축사무소에 합격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지은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기쁨인지 걱정인지 알 수 없는 복잡한 침묵이었죠. 정말 잘 됐구나. 축하해. 서연아. 한편 준호는 사무실에서 최 비서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한서연 씨를 디자인팀에 배치하되 제가 직접 관리하겠습니다. 단, 다른 직원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자연스럽게요. 최 비서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묻지 않았어요. 오랜 세월 준호를 보좌하며 때로는 침묵이 최선임을 알고 있었죠. 서연이 첫 출근한 날 비전 건축사무소는 비상이 걸려 있었습니다. 한강 리버사이드 복합문화 공간 프로젝트가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어요. 클라이언트는 계속해서 수정을 요구했고 팀원들은 지쳐가고 있었죠. 이번이 12번째 수정이에요. 도대체 뭘 원하는 건지. 선배 디자이너의 한숨 소리가 사무실에 퍼졌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도면을 살펴봤어요. 뭔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회의실에서 준호는 팀원들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는 사람? 침묵이 흘렀어요. 그때 서연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저 한 가지 제안이 있는데요. 모든 시선이 신입사원에게 쏠렸어요. 준호는 애써 무표정을 유지했지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말해보세요. 서연이 일어나 화면 앞으로 나갔어요.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잡았지만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지금 설계는 건물이 강을 등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곳의 진짜 주인공은 한강이잖아요. 건물 전체를 180도 회전시켜서 강을 품는 구조로 바꾸면 어떨까요?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서연은 빠르게 스케치를 시작했습니다. 1층을 완전히 개방해서 강바람이 통과하게 하고 각 층마다 테라스를 만들어 시민들이 언제든 강을 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준호는 놀랐습니다. 이건 정확히 자신이 생각했던 해결책이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세련되고 과감했죠. 그리고 중앙 아트리움을 통해 빛이 지하까지 내려가도록 해서 서연의 설명이 계속될수록 팀원들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이거였습니다. 그들이 찾던 답이었어요. 훌륭해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를 최대한 담담하게 유지하려 했지만 자부심이 묻어났어요. 이 아이디어로 다시 작업해 봅시다. 회의가 끝난 후 준호는 서연을 따로 불렀습니다. 좋은 발표였어요. 앞으로 친환경 도시재생 프로젝트에도 참여해 보는 게 어떨까요? 서연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요? 신입인 저한테요? 실력이 있으면 경력은 상관없어요. 준호는 돌아서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딸의 첫 성공을 옆에서 지켜볼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일인지 몰랐어요. 그 후로 서연은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낮에는 한강 프로젝트, 저녁에는 도시재생 프로젝트, 거의 매일 야근이었죠. 어느 늦은 밤, 준호는 불 켜진 사무실을 발견했어요. 서연이 홀로 도면과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있었어요? 서연이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아, 대표님, 내일 발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준호는 서연 옆에 앉았습니다. 모니터에는 복잡한 도면이 가득했어요. 막히는 부분이 있나요? 이 부분인데요. 구조적으로는 문제 없는데 뭔가 조화롭지 않아요. 준호는 도면을 자세히 봤어요. 그리고 펜을 들어 몇 개의 선을 그었습니다. 때로는 더하는 것보다 빼는 것이 답일 때가 있어요. 이 기둥을 없애고 캔틸레버 구조로 바꿔보면. 서연은 감탄하며 준호의 손놀림을 지켜봤어요.
간단한 수정인데 전체가 살아났습니다. 와, 어떻게 이렇게 금방 보시는 거예요? 경험이죠. 많이 실패해봤으니까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건축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좋아하는 건축가, 영감을 받은 건물들, 꿈꾸는 프로젝트. 저는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공간을 만들고 싶어요. 그냥 멋진 건물이 아니라 그 안에서 추억이 만들어지는 곳이요. 서연의 말에 준호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지은이 했던 말과 똑같았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건축의 본질은 결국 사람이니까요. 시간이 흘러 새벽 2시가 됐어요. 준호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들어가요.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네. 대표님도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준호가 나가려는 순간 서연이 불렀어요. 저, 대표님, 여쭤볼 게 있는데요. 뭔가요? 대표님은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시는 거예요? 순간 준호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재능 있는 후배를 돕는 건 선배의 의무예요. 애써 담담하게 대답하고 사무실을 나왔지만 준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며칠 후 서연은 자료를 찾다가 회사 아카이브실에서 흥미로운 것을 발견했어요. 비전 건축사무소 초기 작품집이라고 적힌 낡은 책이었죠. 첫 페이지를 펼치자 젊은 시절의 준호 사진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의 초기 작품들이 이어졌습니다. 이거. 서연은 눈을 비볐어요. 책에 실린 고요의 뜰이라는 작품이 자신이 학생 때 만든 침묵의 정원과 놀랍도록 비슷했습니다. 계속 페이지를 넘기자 더 놀라운 것들이 나왔어요. 자신이 추구하는 설계 철학, 공간에 대한 관점이 모두 이 책에 있었습니다. 이건 우연일까? 서연은 책을 덮고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왜 자신의 작품이 대표님의 초기 작품과 이렇게 닮았을까? 그리고 왜 대표님은 자신을 특별하게 대할까? 의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답은 보이지 않았어요. 사무실로 돌아온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한강이 유유히 흐르고 있었어요. 엄마가 뭔가 숨기고 있는 건 아닐까? 처음으로 서연의 마음속에 의심의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곧 진실을 향한 여정의 시작이 될 것이었어요. 의심의 씨앗은 빠르게 자라났습니다. 서연은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와 마주 앉았어요. 지혜는 저녁을 준비하며 평소처럼 딸의 하루를 물었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엄마, 우리 대표님 아세요? 지은의 손이 멈췄어요. 접시를 놓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죠. 왜 그런 걸 묻니? 대표님이 저를 보는 눈빛이 뭔가 남달라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사람을 보는 것 같아요. 지혜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예민한 거야. 대표님은 원래 직원들을 잘 챙기시는 분이라고 들었어. 하지만 서연은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를 놓치지 않았어요. 뭔가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서연은 다시 회사 아카이브실로 향했어요. 이번엔 더 오래된 자료들을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먼지 쌓인 신문 스크랩북에서 충격적인 기사를 발견했죠. 젊은 건축가 강준호, 한성건설, 인수합병 시도, 한 회장 강력 반발. 기사 날짜는 1999년 12월이었어요.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한성건설, 외할아버지의 회사였어요. 사진 속 젊은 준호의 모습은 지금보다 훨씬 날카로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외할아버지의 차가운 표정이 있었죠. 이게 무슨 일이지? 서연은 더 많은 기사를 찾기 시작했어요. 인수합병은 결국 실패했고
그 이후 준호와 한성건설 사이에 모든 연결이 끊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 주말 서연은 외할아버지를 찾아갔어요. 요양원에 계신 외할아버지는 여전히 정정하셨지만 가족 외에는 잘 만나지 않으셨죠. 할아버지, 저예요. 서연이요. 한 회장은 손녀를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서연이 꺼낸 다음 말에 그 미소는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할아버지, 강준호라는 사람 아세요? 한 회장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졌어요. 주름진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왜 그 이름을 입에 담니? 제가 그분 회사에 다니거든요. 비전 건축사무소요. 순간 한 회장의 눈빛이 불타올랐어요. 그것은 분노였습니다. 25년이 지났지만 전혀 사그라지지 않은 분노였죠. 그 놈의 피가 흐르는 네가 여기 왜 왔느냐? 서연은 충격에 몸이 얼어붙었어요. 그 놈의 피라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할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한 회장은 고개를 돌렸어요. 더 이상 손녀를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나가라.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서연은 눈물을 참으며 요양원을 나왔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외할아버지의 말이 계속 맴돌았죠. 그 놈의 피가 흐르는 너. 월요일 서연은 멍한 상태로 출근했어요. 하지만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의문이 떠올랐죠. 점심시간 준호가 외부 미팅을 나간 사이 서연은 대표실에 서류를 전달하러 갔어요. 책상 위를 무심코 보다가 눈길이 멈췄습니다. 액자 하나가 뒤집혀 있었어요. 서연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죠. 떨리는 손으로 액자를 들어 올렸어요. 그리고 숨이 멎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준호와 어머니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있었고 눈빛에는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엄마와 대표님이 서연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대표님이 자신을 특별하게 대한 이유, 외할아버지의 분노, 어머니의 침묵, 그리고 그 놈의 피라는 말.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서연은 고개를 저었지만 진실은 이미 마음속에서 형체를 갖추고 있었어요. 2달 후 한국건축대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서연은 놀랍게도 신인상 후보에 올랐어요. 한강리버사이드 프로젝트에서의 기여를 인정받은 것이었죠. 이번 신인상은 비전 건축사무소의 한서연 씨입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서연은 떨리는 다리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객석에는 준호와 지은이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지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고 준호는 누구보다 큰 박수를 보내고 있었죠. 먼저 이 자리에 올 수 있게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특히 저를 이끌어주신 특별한 멘토가 계십니다. 그분은 제게 건축이 무엇인지, 공간에 생명을 불어넣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서연은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비록 그분이 누구인지 아직 완전히 알지는 못하지만 순간 준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서연이 뭔가 눈치챘다는 걸 알아차린 것이었죠. 언젠가는 제대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 저에게 그토록 많은 것을 주셨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는 날,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혜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시상식이 끝난 후 서연은 화장실에서 거울을 보며 자신의 얼굴을 살펴봤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눈매가, 코의 모양이
웃을 때의 표정이 누군가와 닮았다는 것을 이제 알 것 같아요. 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이제는 진실과 마주할 때가 왔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수도 모른 척할 수도 없었어요. 밖에서는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26년 전 어머니가 떠났던 그 봄처럼 이번에도 봄은 큰 변화를 가져올 것 같았어요. 서연의 첫 개인전, 시간 속의 공간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갤러리는 이른 아침부터 분주했어요.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죠. 그동안의 작품들이 벽면을 가득 채웠지만 가장 중요한 작품 하나는 아직 베일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집. 서연이 밤새 준비한 특별한 작품이었어요.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끌어올린 설계도였죠. 오후 2시 드디어 개막식이 시작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건축계 인사들, 언론인들, 그리고 가족들. 준호는 일찍부터 와서 서연의 작품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지은도 조용히 들어왔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지만 서로 다른 곳에 서 있었죠. 25년의 거리가 아직 그들 사이에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를 믿고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서연의 인사로 행사가 시작됐어요. 그녀는 작품 하나하나를 설명하며 갤러리를 돌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작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서연이 베일을 걷었어요. 그 순간 준호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벽면에는 정교한 설계도가 걸려 있었어요. 한강이 보이는 언덕 위의 집, 거실의 큰 창, 아이들이 뛰놀 수 있는 정원, 그리고 2개의 서재. 이것은 25년 전 준호가 지은과 함께 그렸던 바로 그 집이었습니다. 이 작품의 제목은 우리가 꿈꾸는 집입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갤러리에 울렸어요. 어릴 때부터 저는 이상한 꿈을 꿨어요.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집인데 너무나 선명하게 기억나는 집이었죠. 그래서 그 꿈을 설계도로 옮겨봤습니다. 준호의 다리가 떨렸어요. 지은은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그런데 최근에 알게 됐어요. 이 집이 단순한 꿈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서연이 천천히 준호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갤러리가 조용해졌어요. 어머니의 오래된 일기장에서 똑같은 스케치를 발견했거든요. 그리고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준호 씨와 함께 그린 우리의 미래.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서연이 준호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떨리고 있었지만 똑바로 준호를 바라봤어요. 당신이 제 아버지시죠? 그 한마디에 갤러리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준호는 떨리는 손을 들어 서연의 얼굴을 어루만졌어요. 26년 만에 처음으로 딸이 볼을 만지는 순간이었죠.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서연아. 준호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무릎이 꺾이며 주저앉았습니다. 아빠가 너무 늦었구나. 서연도 무릎을 꿇고 준호를 안았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은 채 흐느꼈습니다. 왜 이제야 오신 거예요? 몰랐어. 정말 몰랐어. 내가 있는 줄도 몰랐어. 지은이 다가왔어요. 세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25년의 그리움과 아픔이 눈물이 되어 쏟아져 내렸죠. 갤러리에 있던 사람들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누군가는 조용히 자리를 떠났고 누군가는 박수를 보냈습니다. 할아버지도 오셨어요. 서연이 속삭였어요. 입구에는 휠체어를 탄 한 회장이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도 눈물이 흐르고 있었죠. 준호가 일어나
한 회장에게 다가갔어요. 두 사람은 오랫동안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님. 아니다. 내가 잘못했다. 한 회장의 떨리는 손이 준호의 손을 잡았어요. 너무 늦어서 미안하다. 내 딸과 손녀에게, 그리고 너에게도. 네 사람은 다시 한번 서로를 안았습니다. 25년 만에 완전한 화해였어요. 석 달 후 따뜻한 여름날이었습니다. 작은 정원에서 결혼식이 열렸어요. 준호와 지은의 늦은 결혼식이었죠. 서연이 어머니의 손을 잡고 버진로드를 걸었습니다. 이제야 완전한 가족이 됐네요. 서연이 웃으며 말했어요. 준호와 지은도 행복한 미소를 지었죠. 결혼식이 끝난 후 세 사람은 새로운 사무실 앞에 섰습니다. 강준호 한서연 건축사무소. 새로운 간판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어요. 아버지와 딸이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시작이었죠. 첫 프로젝트는 뭐로 할까? 준호가 물었어요. 서연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꿈꾸는 집이죠. 이번엔 정말로 지을 거예요. 세 사람은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창밖으로는 한강이 유유히 흐르고 있었어요. 25년 전 헤어졌던 봄과는 달리 이번 여름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긴 우회로를 돌아야만 진정한 행복에 도착할 수 있는 법이니까요.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아버지와 딸이 함께 만들어갈 아름다운 건축물처럼 그들의 삶도 더욱 단단하고 아름답게 지어질 것이었어요. 재밌게 들으셨나요? 첫사랑의 그녀와의 재회, 그리고 그날을 똑 닮은 사랑스러운 딸. 25년이라는 길고 길었던 시간이 지나 행복을 되찾은 주인공의 모습에 감동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첫사랑의 기억은 어떠신가요? 다시 한번 그 시절, 그 사람을 추억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연이 재밌고 감동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